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기술 교육을 다 시켜야지. 예컨대 지금 현대중공업, 울산에도 현대중공업 현장에 가면 종업원이 아직도 5만 명입니다. 현대차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그 공장 노동자들을 갖고 있죠. 이렇게 많은 그 수요가 앞으로 있는데, 기술을 가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제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다가 비싼 돈을 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면 국제 경쟁력이 생길 수 없으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는,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는 의지는 있는데 기술 교육을 아직 못해준 우리나라 젊은이들 교육시키자라고 해서 공고 교육을 엄청 강화시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업 훈련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 기록이 제가 만든 표들인데요. 9페이지에 국가기술 자격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 그림 2를 보시면은 이제 기술을 국가가 어떻게 이제 그 면허를 주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자동차 운전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뭐 2급 보통, 뭐 1급 특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사 보에서부터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장, 기사 2급, 기술사, 석사, 박사. 그래서 이제 기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학력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을 어떻게 자격을 주겠다라는 걸 법으로 정합니다. 그게 74년이고요. 그 자격을 뒷받침하는 학교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게 그림 3입니다. 그림 3에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는 사람, 중학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중학교를 안 가고 기술학교를 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술학교 출신이나 중학교 출신들 중에 고등기술학교를 간 사람들, 혹은 고등학교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를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기능공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중에 더 초급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기술공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대학에 가서 엔지니어링을, 공과대학에 가서 기술을 공부하면은 그 사람들이 석사 박사가 돼서 고급 인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앞으로 중화공업화를 하면 72년부터 81년까지 두 개의 5차 그 경제별 계획 기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예측을 합니다. 정말. 그 예측한 게, 이 글에는 안 나왔는데 예측을 하니까 한 13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는 몇 명, 기술공은 몇 명, 기능공은 몇 명. 그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당연히 기능공이죠. 기능공이 그러면 130만 명이 필요하다. 이 기능공이 근데 현재 학교 교육 체제로는 뭐 1년에 10만 명밖에 공급이 안 된다. 5만 명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130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오원철 수석이 한국형 경제개발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기능공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업고등학교가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그 표 1, 1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전국에 기계공고라는 걸 따로 추가로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공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공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컨대 뭐 성동 기계공고, 전남 기계공고, 전북 기계공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19개의 기계공고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쇠를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또 시범공고라고 해서, 시범이라는 말은 중동에 진출하는 기술자를 교육하는 시범적인 학교다 라고 해서 시범공고라고 줄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시범공고가 11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공고. 특성화공고라고 해서 뭐 아주 특정한 분야의 기술을 가리키는 거죠. 구미에 있는 구미전자공가, 뭐 전주 건설공고, 그리고 금호공고는 워낙 유명한 학교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이제 이 금호공고는 73년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고 중에 가장 최정상급에 있는 공고였고, 나중에는 기계공고로 이름이 바뀌었고, 처음에는 기계공고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특성화공고가 되고, 특성화공고 중에서도 특별하게 금호공고를 졸업하면 다른 기술을 가리키는 그 교육기관에 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든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공고와 여기에 대해서 일반공고, 원래부터 있던 공고들이죠. 이런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더 강화하고 개편해서 1년에 약 5만 명 정도의 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도록 학제가 재편이 되고요. 이거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거고, 상공부가 관할하는 이제 직업훈련원 쪽으로 가서 보면요, 표 2가 있습니다. 표 2를 보시면은 직업훈련원에 이제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요. 직업훈련 계획의 맨 밑에 전체 학교를 보면은 10년 동안 약 100만을 만들어야 된다. 100만의 직업훈련 계획에 72년, 73년 그래서 3차 5개년 계획 합계 5년 동안 합계, 그 다음에 77년부터 78년 그래서 81년까지 4차 5개년 계획 합계, 3차에는 27만, 4차에는 81만,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약 110만의 직업훈련원 졸업생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직업훈련 교육생을 얼마나 배출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약 80만이 배출됩니다. 아까 공고 1년에 5만, 이걸 10년 동안 누적하면 약 50만, 직업훈련원 출신 80만, 합해서 130만, 10년 동안 130만의 기술 교육을 취직하기 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생긴 기술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70년대에 생긴 중화공업 공장에 다 투입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제 또래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마산, 창원, 울산에서의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하고 합니다. 학출들하고 대학생 노동운동권하고 결합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당시에 이제 권위적인 체제였고 노동조합을 억압한 것은 사실이니까, 조합 활동을 억제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우리도 노조 만들게 좀 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사를 때려 없애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그 노동자 대투쟁의 주력이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양성한 이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97년에 외환위기도 맞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 노동시장이 양극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이 1억이다. 근데 중소기업의 노조도 만들지 못하고 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그 아주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월 200만 원 받는 노동자와 지금 대기업의 정규직 잘 나가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되어 있는데, 대기업에 잘 나가는 노동자들은 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양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87년을 거치고 97년을 거치고 아직도 남아있으면 다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 분석,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연결해서 그 분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걸 잘 모르시고 다 토막을 내서 그냥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뭐 오늘날은 양극화가 돼 있다라는 정도까지만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양극화되어 있는 거에 아주 오른 잘 나가는 편에, 입지가 좋은 편에 있는 대기업의 예컨대 현대차 노조,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지금 뭐 임금 더 달라고 파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같은 노동자가 막스주의하면 전 세계가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하라고 단결은커녕 비정규직, 정말 제가 이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97년에 외환위기가 오고 이제 회사가 막 쓰러지고 하니까, 이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해고가 벌어지니까 노동운동을 할 수가 없죠. 노동운동하면 이제 회사가 문을 닫고 그냥 직장 폐쇄가 되니까 노동운동이 이제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에는 노동운동이 어쩔 수 없이 약화되는데, 그 약화될 때 해고 회사가 우리 회사의 사원 수를 예컨대 1000명인데 지금 한 700명으로 줄여야겠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살아나겠다. 300명을 줄이자 하는 요구에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노조가 동의해 줍니다. 그 300명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럼 노조가 동의했으니까 노조 소속원들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당시에도 노조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과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이 같이 일합니다. 옛날 지금이나.
근데 과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현대차 노조가 있으면은 현대차 노조는 기본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그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노조를 만듭니다. 근데 현대차 공장에 가면은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해고에 동의하고 해고되는 숫자를 이 비정규직을 잘라냅니다. 얘네들을 잘라라. 우리 노조는 절대 못 잘라. 노조 조합원들은 자르면 안 된다. 그러고선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이 식당 가서 일합니다. 이게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노조가 요새처럼 귀족화되고 기득권화되는데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1998년 134일 현대차 파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대차 파업에 배석범이라는 노조 지도자가 회사의 강원 요구에 그렇게 대응하면서 대기업 노동조합이 귀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다. 쟤네들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니까 차별하자. 말로는 뭐 도와준다고 난리치는데 실제 사업장 현장에 가면 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뭐 민주노총이가 한국토지가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모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합니까? 회사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고 얘기해야 말이 되는 건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절대 못 자르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계획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70년대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애를 써서 기술 교육을 해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답은커녕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민중의 소리 누가 취재해 왔다는데 아마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보수 우파 쪽에서는 그냥 노동 전체를 뭉뚱그려서 잘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너무 모순적입니다. 세상에 대기업 노조가 그 사측이랑 그 임금 협상을 매년 하잖아요. 그 협상의 물밑 아젠다는 뭐냐면 겉으로는 뭐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뭐 비정규직 얼마 보호해라 그러고 하지만 뒤에 배경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원의 아들, 딸이 그 회사에 다시 지원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산점을 줘서 뽑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물밑에서 암묵적으로 이면 계약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노조가 회사에다 요구하고 회사는 이제 노조하고 싸우면 괴로우니까 들어줍니다. 그래갖고 현대차 같은 데서는 현대차 노동자의 다음 세대 아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세상에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자기 아들도 또 착취하게 해달라고 지금 취직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해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해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습의 대상이에요. 북한 김정은 체제예요. 거기 완전히.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아들한테 계속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글 순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약간 흥분해서 제가 뒤에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현대중공업에 73년에 입사해서 73년부터 83년까지 10년 동안 입사해서 아직도 그러니까 2015년 현재 아직도 현대중공업에 근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20명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이 입사할 때는 어떻게 살았고 집안 배경이 어땠고 또 중간에 어떤 그 경력 이동의 패턴을 제가 평화시장에서 했던 것 같은 뭐 임금이 얼마나 올랐고 몇 년 만에 올랐고 한 걸 따져서 지금 2015년 현재는 당신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심층 면접을 해서 예컨대 뭐 아파트 몇 평에 산다, 자동차는 뭘 갖고 있다, 자식 교육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 물어보면서 정리한 결과가 지금 13페이지의 표 3입니다. 표 3을 보시면은 73년부터 83년 사이에 입사할 당시에
그 20명의 소속 계층을 분류를 해봤더니 중상위 1명이 전체 20명 중에 중상위 1명이고 중중위 4명이고 중하층이 9명, 하층이 6명. 약 이런 분포를 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이 사람들은 다 최소한 중중의 수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입사할 때는 15명이 지금의 계층보다 낮은 계층에 속해 있는 거죠. 하층이나 중하층에 있다가 지금 중층으로, 중층에 또 중층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73년부터 83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계층을 상승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그림 4를 보십시오. 14페이지에. 그림 4를 보면은 이 현대중공업 회사 사측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정주영 회장이 나이가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생인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인데. 그래서 3년 전에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 100주년 행사하는데 저보고 이 글을 하나 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나한테 좀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 해서 현대중공업에 입사 73년에 현대중공업이 72년인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그 노동자를 73년에 처음 뽑습니다. 그 73년에 입사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를 하나라도 좀 챙겨달라고 생떼를 부려서 이제 자기들 왕회장 100주년 행사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뭐 자꾸 찾아서 이게 다 없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한 사람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임금 추이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그림 4입니다. 아래에 있는 점선이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중산층이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